이 수질암이 제일 골치 아픈 건 진단이 어려워요. 강남세브란스처럼 경험도 많고 환자도 정말 많이 보는 병원에서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검사가 어려운 거군요. 수술 같은 그 자극으로도 막 혈압이 난리가 나요. 너를 뛰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약한 부분에서 피가 터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갑상선 브루스가 왔습니다. 빅브라더 장하석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수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유두암에 대한 내용은 다른 채널에도 많은데 여포암이나 수질암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것도 이제 당연한 것이 유두암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제일 많은 암을 먼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모든 갑상선 암을 동일한 비중으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 갑상선 암 중에서 좀 드물지만 아주 중요한 갑상선 수질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포암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저희는 왜 수질암을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여포암이 사실 수질암보다는 빈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전에 다뤄왔던 유두암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암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포암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질암이란 어떤 암인가요? 이 수질암은 그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 기원이 다른 세포에서 출발한 암이에요. 그 갑상선 조직에는 그 여포세포라고 하는, 요 사진에 보면 이렇게 물풍선 같은데 저걸 여포라, 폴리클이라고 불러요. 이 세포는 신경세포 기원의 세포인데 그 지금 이렇게 화살표에 이렇게 찍어 놓은 것처럼 여포세포가 아닌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파라라는 게 옆이란 뜻이잖아요. 파라 폴리큘러 C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수질암 세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포세포들하고 달리 요오드를 흡수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G나 갑상선 호르몬 이런 걸 생산하는 능력이 없고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칼시토닌이나 CA를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질암은 다른 갑상선암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발생 빈도는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 갑상선암의 5에서 10%. 한국에서는 빈도수가 더 낮아요. 1에서 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직 그 이유는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한국과 일본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거든요. 유럽 쪽의 통계는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인종 간의 차이가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인종별로도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약간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유두암 같은 경우는 1대5 정도로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데 이건 뭐 성별 차이가 별로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특징들은 앞으로 좀 수정이 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20 내지 30%는 가족 성향으로 나타나는, 말하자면 유전이 되는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산발형이라 그래서 그냥 생긴 거예요. 다른 암들이 생긴 거와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포발하는 연령대가 또 따로 있지 않고요. 그리고 단일병소로 나타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산발형이라고 하는 건 비교적 단일병소로 나타날 확률이 조금 더 높고요. 가족형보다. 생기는 나이는 이제 산발형 같은 경우는 50대에서 60대지만 가족형은 그야말로 유전이기 때문에 나이를 가리지 않고 생기는 거죠. 네. 예전에 수질암 가족력이 있으면 가족분들도 다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암은 유두암보다는 예후가 안 좋아서 거의 위암 수준으로 위험하다는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수질암에 이제 10년 생존율이 약 한 50에서 80% 정도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림프절 전이도 암 발생 초기부터 쉽게 일어나고 원격 전이도 잘 일어나는 골치 아픈 암이죠. 다른 갑상선 암과는 좀 틀리게 폐보다는 간으로 좀 더 전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이제 간, 폐, 뇌, 부신, 수질 이런 순서로 이제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해보니까 가족성 수질암이라는 거는 다른 이제 유전병하고도 같이 발생해서 되게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MEN이라고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데 가족형 수질암은 90% 정도는 타입 2A와 관련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수질암이 이제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발생하고 갈색세포종이라고 이제 부신에서 발생하는 이 종양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동반될 수 있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을 수 있고 거대 결장 등 질병이 동반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한 5% 정도에서는 MEN 타입 2B인데 역시 다발성 수질암, 갈색세포종이 발생하고 점막신경종이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생깁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근데 생기질 않아요. 뭔가 이제 동반하는 그 숫자로만 보면은 그 MEN2A가 되게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아닌가요? 동반 질환 수만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더 공격적이고 위험한 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사실은 2B 타입이 조금 더 예후가 나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가족형 수질암 중에서도 가장 순한 타입, 퍼밀리얼 타입입니다. 이 타입은 동반되는 다른 질환 없이 수질암만 가족형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떠있는 이 그림에 이제 혀 이거는 뭔가요? 너무 아파 보여요. 점막하 신경종이라 그래서요. 그 MEN2B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이제 환자들이 오면 수질암이 의심되고 가족형이 의심되면 혀도 봅니다. 우리가 그 혀에 이게 딱 나타나면 저건 뭐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이건 거의 틀릴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보이니까 진단이 조금 비교적 쉬운 편인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수질암이 제일 골치 아픈 건 진단이 어려워요. 일단 증상이 없고요. 근데 증상이 없는 건 갑상선 암의 약간 특징 아닌가요? 특징인데 그 세친 검사나 이런 걸로도 참 어렵고 그 이제 사실은 이 혈청에서 피를 뽑아서 칼시토닌을 체크해내면 진단이 잘 됩니다. 이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피 검사를 일반적으로 루틴으로 할 수가 없고 보험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검사를 하더라도 헷갈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우리 병원에 수술했던 환자인데요. 다른 병원에서 세친 검사를 했는데 수질암 의심 소견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 슬라이드 판독을 하니까 3단계 비정형 세포로 나온 겁니다. 게다가 혈청 칼시토닌 레벨은 2.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수질암이라고 진단하기도 쉽지 않고 수술하기는 더더욱 결정이 어렵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더 수술하고 싶지 않은 소견이 있었는데 여기 이 초음파처럼 너무 크기가 작아요. 한 0.4cm 정도 되는 종양이었고 뭐 피막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 같은 거 전혀 없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액티브 서베일런스처럼 그냥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죠. 근데 환자가 너무 불안해하고 환자 말 그대로 옮기자면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하셨고 강력하게 수술을 원하는 바람에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했는데 좀 찜찜하니까 수술 중에 긴급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갑상선 유도암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의 선택이 맞았던 거네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최종적으로는 특수 염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칼시토닌과 CA가 염색되는 걸로 나와서 결국 수질암이었던 것이죠. 강남 세브란스처럼 경험도 많고 환자도 정말 많이 보는 병원에서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검사가 어려운 거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는 거죠. 이 내용들은 이제 외국의 학회 같은 데서 수질암 관련 발표할 때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일종의 자해 개그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저런 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틀리나 하는 건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제 이거는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친 검사를 했어요. 유두상 갑상선암 소견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리뷰했더니 뭐 비슷하게 의심된다. 카테고리 5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거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칼시토닌을 체크했어요. 했더니 이제 2가 나왔어요. 보통은 잘 안 하는데 희한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오케이, 이건 무조건 유두상 갑상선암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사이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역시 이제 수술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수술하게 된 케이스인데 동결절편 검사를 했더니 수질암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난리 나거든요. 그럼 뭐 주변에 임파선도 긁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정말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칼시토닌이 2였으니까 너무 낮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찜찜해서 또 나중에 최종 결과를 봤더니 C와 칼시토닌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수질암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특수한 암인데 이건 많이 헷갈려요. 그 하일리나이징 트라베큘러 튜머라고 하는 거는 유도암하고도 헷갈리고 수질암하고도 헷갈려요. 그래서 갑상선암 경험만 가지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우리 병리과, 우리 워낙 수술을 많이 하니까 그런 병리과에서도 골치 아픈 진단이라는 거죠.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뭔가 진단이 이렇게 어려우면 요즘 발전한 그 분자 생물학적 검사
이런 걸로 뭔가 개선시키는 연구 같은 건 없나요?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검사는 RET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아주 정확한 검사여서 이게 나오면 바로 수질암이라고 진단이 가능합니다. 가족형에서는 약 100% 돌연변이가 있고 산발형에서도 한 50%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돌연변이가 생긴 포인트에 따라 예후도 알 수 있는 정확하고 좋은 검사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역시 이제 비용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다만 가족형 수질암에서는 필수적인 검사이기도 하죠. 가족형에서는 수질암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돌연변이 있다면 그건 암이 꼭 생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예방적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안젤리나 이펙트가 생각이 나요. 아직 이제 암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이제 제거를 해버리는 건데 암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런 수술을 권한다면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아주 정확하고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브라카 원즈 안젤리나 이펙트를 유발했던 그 역시도 논란이 있고요. RET 온코진에도 이제 있는데 얼마나 치명적인 암인가가 이제 더 문제가 되고요. 아까 장원 선생이 이야기했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포인트마다 공격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치료하고 또 어떤 포인트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이런 것들로 하고요. 이야기한 RET 온코진의 유전자 검사가 또 중요한 이유는 결정적인 그 캐릭터를 알면 그걸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가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질암이 있으면 이 검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 아랫부분에는 새로운 검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RNA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검사들은 새로 개발돼서 나온 것입니다. 아직 활발하게 이제 사용되지는 않지만 조만간 훌륭한 역할을 하리라고 이제 봅니다. 거의 100% 정확도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글쎄 뭔지 나중에 해봐야지. 엄청 비쌉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는 최근에 개발된 진단 방법들인데 RAS-RAS라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산발형 수질암에서는 도움이 되고 특히 RET 유전자 변이 없는 수질암에서 약 70% 정도 발현되기 때문에 진단과 표적 치료에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유전자들은 공격 성향을 나타내는 인자들로 예후를 판단하기에 좋은 검사들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라스 돌연변이는 RET 온코진의 돌연변이가 없는 사람들에서 옛날에 진단이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라스를 활용하면 그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질암 진단이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본데 우리가 진단만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했잖아요.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는 다른 갑상선암처럼 수술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병기를 먼저 확실하게 분석해야 돼요. 스테이징 워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병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건 거의 비슷합니다. 영상 진단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한 가지 영상 진단에서 우리가 페트 스캔을 찍으면 전신 상태를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펫이 아주 효과적이진 않아요. 수질암에서.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새로 이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도파를 이용하거나 다른 물질을 이용한 페트 스캔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생화학적 검사가 중요한데요. 칼시토닌 레벨에 따라서 혹은 CA 레벨에 따라서 암이 어디까지 퍼졌을까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동반 질환 중에서 아까 갈색 세포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혈압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갈색 세포종에 대한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거를 모르고 수술을 들어가면 수술 같은 그 자극으로도 막 혈압이 난리가 나요. 너를 뛰는데 근데 혈압이 높을 때 뭐가 제일 문제냐면 약한 부분에서 피가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뇌동맥 같은 게 터지면 풍이 오고 정말 심하게 터지면 뇌사도 올 수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어렵고 뭔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일단 수질암은 유도한 만큼 아니지만 다발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가족형일 경우에는 100%입니다. 또 산발형일 경우에는 약 30% 정도 된다고 해요. 암의 크기가 1cm보다 작을 때도 이미 30% 정도는 임파선 전이가 있고 크기가 커지면 더 많이 전이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수술 전에 측정한 칼시토닌 레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칼시토닌 수치가 40 이상이다. 그럼 중앙 임파선 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0 이상이다. 그럼 측경부, 옆목의 임파선까지도 전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400 이상이다. 이건 이제 원격 전이 전신적으로 퍼져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특징이 다른 갑상선암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셀프 체크리스트 있을까요?
자, 이 암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우선 하나하나 보면 수질암은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기원이 다르다. 일반 갑상선암하고 다른 특징을 가지는 건 신경계통에서 기원한 암이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도 안 듣고 일반적인 갑상선암에서 종양 지표로 사용한 것과 달리 칼시토닌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다발성, 양측성으로 발생이 흔하고 주변 임파선 같은 데로 초기에 전이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진단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피검사만 봐서도 칼시토닌 레벨만 재도 병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칼시토닌 레벨에 따라서 어디로 전이가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그 가족 성향이 있는데 20 내지 30%는 유전이 되는 것이니까 수질암 진단이 되면 그 가족은 꼭 조사를 다 해봐야 돼요. 네.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형이라면 MEN 타입에 따라서 동반 질환, 아까 갈색 세포종 같은 거 중요하다고 했죠. 있는지를 꼭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형 수질암은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해서 예후도 판단할 수 있고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표적 치료도 할 수 있고요. 요새 산발형에서도 검사를 해서 좋은 진단율을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서도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하면 좋겠고요. 여긴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하나 꼭 기억할 건 절대로 수질암은 액티브 서베일런스 같은 그런 어정쩡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단되면 수술해야 됩니다. 빅브라더 장하석 교수님이 정리해주신 내용을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진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는 치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